구독, 좋아요. 달이 바뀌어도 연도가 바뀌어도 이 환율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율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가 5천이 붕괴되기도 했고 또 원달러 환율은 1,450원 계속 넘어서는 이런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환율 사태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 현직 쿠팡 이사를 지명한 여파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박명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환율이 1,420원대까지 잠깐 진작이 좀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좀 추가적인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에서는 계속 구두 개입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를 하면서 총 7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원 가까이를 이 환율 이 원화 고평가에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에서 이 오피셜하게 정보를 제공한 거죠. 10조를 투입을 해서 환율을 진화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1,420원대까지 떨어진 환율도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네네. 미국이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당국이 개입하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좀 손 놓고 있으면 바로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연기금들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 지금 망국적인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득은 누가 보죠? 환치기꾼들만 이득 봅니다.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면 전 국민적인 손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우리나라 이 환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도 굉장히 환율 상승이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 수정 좀 해주세요. 지금 자막 채팅창 보니까 현재 1,461원이다 해서 보니까 오늘 오전에 1,45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1,461원이에요 환율이. 급등했네요. 계속 더 오르고 있습니다. 조만간 뭐 이 기세로 오면은 저번에 1,480원까지 찍었었는데 그 환율을 다시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원우님은 이런 고환율 그리고 케빈 워시 지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케빈 워시 지명 관련해서는 뭐 지명 이슈 그 자체가 이제 뭐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그 고환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지금 현재 이제 차기 의장 후보가 아무래도 이런 뭐 저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 완화를 했을 경우에는 좀 도덕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이를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믿고 있는 그 매파 경제 논리에서 매파 쪽 성향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을 저지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높게 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좀 기름을 부은 것이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환율 문제 자체가 참 계속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무엇으로 막고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나의 미래 자산을 끌어다가 이제 돈장난을 치고 있고, 그러놓고 메시지는 대국민 메시지는 마치 무언가를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오늘도 이제 저도 정말 오기 전까지 이렇게 코스피 무너졌다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청년 세대로서는 진짜 요즘 다들 그 얘기를 해요.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예측도 안 되고 국가가 나의 미래를 가지고 뭔가 지금 현재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게 또 붕괴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카드 돌려막기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지금 네. 경제 정책이 얼마나 기괴하냐면요. 네. 그러니까 환율 조작이라고 하는 게 통상 원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을 해서 실제 원화 가치보다 더 낮추는 조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원화 가치가 낮아져야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출에 유리하기 위해서 환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경우들은 많아도 예. 이제 그런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불리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원화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 수치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굉장히 전례가 없는 엽기적인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을 때, 그러니까 독을 채울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독을 채울 가치가 애초에 없는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은요, 정상적인 경제 정책이 되는 지금 상황이면 이 정도 환율 수준이면요 정말 수출이 대호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80% 이상을 대외 수출도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예. 고환율이 수출 폭증으로 이어지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이클이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군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냐 하면은 이 정도로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정상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수출이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환율을 인위적으로 쌈짓돈을 써가지고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그냥 착시야, 착시. 코스피는 주요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코스피에 지금 이른바 몰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요한 거시경제 지표는 4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성장률, 환율입니다. 근데 지금 성장률 1%대 지금 0%대 얘기 나오죠. 역성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작년 4분기는 역성장했습니다. 예. 최악의 지금 지표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물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죠. 설 앞두고 더 오르고 있어요. 환율 거의 지금 IMF 수준으로 간다 안 간다 얘기 나오고 있죠. 수출이 소폭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이 고환율 시대인 거를 감안했을 때는 정말 처참한 성적표고, 그마저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원인인 것이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경제 지표는 모조리 다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코스피 5천억 찍었다. 국민연금 동원해가지고 0.5%를 국민연금 추가적으로 국장에 투입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높인 걸 가지고 일종의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5천이 또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정책의 상황이 위태롭고 걱정될 지경이고요. 지금 네. 몇 년 안에, 몇 년이 뭡니까? 당장 올해부터 엄청난 후폭풍이 들이닥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 지표가 코스피는 뭐 중요한 그런 수치가 아니니까 네. 수출 빼고는 나머지 3개가 다 부정적인 시그널 아닙니까? 그럼요. 폭망하고 있죠. 예. 근데 그러면- 이 정도 환율 수준에서 이 정도 수출 늘어난 게 잘 됐다고도 보기 힘들고, 그거는 순전히 기업 실적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정부엔 어쨌든 나름 전문가라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부의 관료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경제부처에서도 이재명 정부 경제부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 지표를 봤을 때 수출 역성장, 환율 IMF 사태 그 떠오를 만한 그런 위기에다가 이런 시그널들을 보면은 뭔가 정책이나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십니까? 제가 대통령실 동정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뭐라 그랬습니까? 관세 관련해서 다시 미국이 25%로 재인상을 하니까 나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국회에서 도망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내각을 총책임지는 김민석 총리 최근에 미국 갔다 왔는데 지금 벤스 부통령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죠. 관세 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요. 좀 김용범 정책실장, 그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 와가지고 자기 딸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따님이 임대주택 살면 좋겠냐라고 김은혜 의원이 물어보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죠. 그 난동을 부렸던 그 김용범 실장. 예. 최근에 정보지들 도는 거 보면요, 경제 정책은 관심 없고 코인 회사들 먹여 살리는데 지금 바쁘다. 코인 회사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아요. 그러니까 해시드라고 하는 과거 김용범 실장이 몸담았던 코인 회사가 은행과 무언가를 제휴할 수 있게 지금 상품 연결을 시켜주려고 지금 법제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옵니다.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의 신임 장관 후보자로 이해운 후보자를 데려갔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전례 없는 막장 행보들이 논란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낙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관료들을 데려오면 뭐랍니까? 똑바로 된 관료들을 데려와야죠. 지금 정책실장이나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나 그리고 지금 공석으로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과연 우리가 어떤 실력과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기대가 전혀 되지 않고요. 인적 쇄신이라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의 저희 당세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우리가 힘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도 했고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 지명을 했는데 현직 쿠팡 이사란 말이에요. 지금 쿠팡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치권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한국 쿠팡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현직 쿠팡 이사인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지금도 진행 중인 쿠팡 사태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원호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소개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막 정말 우리 미국의 자랑스러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말 대단한 인재다라고 하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그 미국의 엘리트 코스를 좀 상징을 하는 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또 공공정책을 전공을 하고 또 하버드 로스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까지도 이제 다 졸업을 하고 해서 이제 법, 정책, 금융,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까지도 싹 다 이렇게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뽑을 만한 그런 대단한 인재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쿠팡 때문에 임명을 하지는 지명을 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그 지명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시그널이 있다라고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민주당이 또 쿠팡 TF를 출범을 한다고 했다가 또 이제 이름을 바꾸니 유예를 한다고 하고 또 이제 경찰에서는 또 로저스 대표를 또 소환 조사하니 많이 이러면서 쿠팡에 대해서 뭔가 그 개인정보 유출 너무나 잘못된 거 맞습니다. 기업이 잘못한 거 맞지만 또 다른 기업들도 다 있었잖아요. 카카오도 있었고 그 다음에 KT나 SK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뜬금없이 이 새벽 배송 관련해서 막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또 새벽 배송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동자 문제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쿠팡에 대해서 좀 의아할 정도로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냥 이게 뭔가 쿠팡이라는 1인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기업을 좀 치우고 거기에 뭔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국 기업들 알리바바라던가 아니면 테무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쿠팡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하다 보니 이제 다들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이 쿠팡 이사가 이제 임명 의장으로 지명이 되다 보니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어이쿠야 싶은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자기네들은 대통령도 있고 이제 우리가 국회도 다수이고 이러다 보니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서야 어이쿠 싶고 정신을 차린 게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명 대변인은 이번 케빈 워시 네. 현직 쿠팡 이사의 연준 의장 후보자 지명 사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쿠팡이랑 상관없다, 미국이 관세 올린 거 쿠팡 때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본인들의 주장인 것이고 미국 측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쿠팡을 비롯해서 이 미국 계열의 온라인 플랫폼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페널티를 주고 규제를 하게 되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지금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걸 묵살을 한 것은 우리 정부인 것이고요. 오죽하면은 팩트시트에도 이 미국 계열 관련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페널티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쿠팡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인민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쿠팡에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우리가 왜 법치라고 합니까? 법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의 비위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도요. 행정 처분을 하게 되는데 과징금이 됐건 뭐 영업 정지가 됐건 행정 처분도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정도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형량 형평성의 관점에서 다 정해진 규정이 있는 건데 아니 개인정보 유출됐다라고 해서 영업 정지를 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에서 무슨 최순실 재산환수법 만들듯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건지 뭐 TF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과잉금지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맞지 않는 지금 조치를 과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계열 기업에게 페널티를 주고 그 자리를 중국산 기업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관세 오른 그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 정부가 약속한 팩트시트상의 그런 투자를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이런 미세한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렇지 않다라고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지록 위마에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연준에 지금 넣었다라고 하는 게 이 미국 연준이 얼마나 실세입니까? 그렇죠. 사실상 미국 정부도 금리 관련해서 전혀 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독립성이 보장된 곳이 연준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 이 요직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대놓고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쿠팡 때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지 지금 사실상 굴복을 또 했잖아요. 쿠팡 TF 무기한 연기가 됐고 지금 뭐 이 교회 관련돼서 여러 탄압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 정상화가 되고 있죠. 이른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그 인정하고 바로잡을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메시지 내는 것은 이제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정부가 메시지를 내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뭐 대비나 대응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다음 자막 띄워주시면은 앞서 종교 탄압 얘기를 했었죠. 이 JD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년보 목사 사태를 언급하면서 오해 없도록 해달라라고 사실상 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이 소년보 목사가 석방이 됐습니다. 여기서 오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은 쿠팡과 소년보 목사 콕 찍어서 JD 밴스 부통령이 언급을 한 내용인데 사실 이 밴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관료들 인사들도 쿠팡 사태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박명 대변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사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부정하는 것도 정말 국민들을 기망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숙청 내지 혁명을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인권위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해서 보장하라라고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소년보 목사에 대해서는요. 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목사를 구속을 하는 경우는 저는 정말 처음 봤거든요. 저도 뭐 과거 일부 사례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경중 자체가 선거법에서 특정 후보에게 뭐 출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금 이 정도 사유를 가지고 구속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굉장히 또 대형 교회의 목사이신 건데 그리고 사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또 뭐 내란 선동죄 이런 사실 정말 중범죄 혐의를 물으려고 했다가 지금 불기소가 되었잖아요. 더군다나 또 이제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을 욕하는 교회 행사들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게 바로 정교분리 위반이다라고 직격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정교분리 헌법 위반이니까 이거는 괄호치고 수사해라라고 압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교분리가 맞아요? 말이 안 되죠.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와 정치가 완벽하게 결탁이 돼서 특정 교회 정파를 기반으로 국정 통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교회가 어떤 행위들을 하건 간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죠. 종교가 정치권에 개입했으니까 종교 탄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식의 해석인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안 되죠. 이게 바로 정치가 종교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우리 헌법 해석상으로도 맞지 않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늦게나마 정광훈 목사 불기소가 되고 손현보 목사가 지금 석방이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이 종교 탄압의 현실을 사실상 지금 수사기관과 이 정부가 자인했다라고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 뭐 세이브 코리아 언급이 나왔는데 이 세이브 코리아라는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정교 분리 이렇게 주장을 할 거라면, 만약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거라면 이 정의구현 사재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유명하잖아요. 네. 정의구현 사재단. 뭐 이제 사실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다 총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의구현 지금, 사재단은 뭐 정교분리 똑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유 전혀 지금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 그 자체에 대해서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자신들은 종교도 종교인데 특히 특정 시민단체들과 결탁을 해서 반미 시위 같은 것들 주도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중에 박서군 씨 같은 경우에는 총리실 산하 정부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런 식으로 정부 제도권 세력과 결탁을 해서 부적절한 시위들을 준동을 하면서 이 목사들과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탄압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의구현 사재단은 2024년에 첫 전국 시국 미사라면서 윤 정부를 규탄하는 네. 미사를 했단 말이죠. 윤석열 퇴진 피켓을 들면서요. 그러면은 정의구현 사재단은 이거는 뭐 정치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이런 비판을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대체 어디에 맞춰야 하느냐, 뭐 이것이 논란이, 정교 분리에 대해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이런 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원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만나고 나서 예. 이 이후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 만남을 표현을 하는지를 좀 봤어요. 네. 근데 마치 뭐 오해가 있었고 뭐 이런 오해는 아주 잘 풀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 라인으로 다 구축을 했고 이제 한라인.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됐다라는 식으로 그냥 어물쩡 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이런 쿠팡이라던가 또 대한민국에 있는 이 손현보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벤스, JD 벤스와 또 부통령. 부통령과 또 우리나라의 총리가 만나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냥 뭐 그건 오해가 있어서 풀었어요라고 얘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그들 투자자들이 이제 사실 이런 미국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우려스럽다. 지금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던가 또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 종교 탄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들도 그냥 그 문건 하나만 보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 다 미국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총리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다 논의가 되고 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거를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으니까 이제 우린 잘 해결했어요. 이런다고 이건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김민석 총리가 참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냐면요. 예. 저 벤스 부통령 만나고 난 직후에 처음으로 출연했던 방송이 이 3프로 TV라고 하는 유튜브 녹화 방송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이 녹화된 내용들을 보자면 이때는 이제 관세 추가 인상 얘기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거를 차치하더라도 정말 얘기가 잘 됐다라고 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세 추가 인상을 비롯한 미국에서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쿠팡 얘기도 하고 교회 탄압 얘기도 하고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이게 미국과의 지금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구나. 그렇죠. 라는 거를 지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뭐 한 라인을 만들었고 뭐 앞으로도 잘 될 것이고 한미 관계 강화될 것이고 이런 얘기만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이게 우리가 소위 머리가 꽃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라인이라고 하는데 한라인이라고 하면서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애초에 비서실장끼리도 한 라인 만들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강우식 비서실장이랑 이 미국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같이 한 라인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오해 없도록 하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얘기한 게 몇 달 안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한 라인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가적으로 한 라인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면대면으로 얘기해도 미국의 의중을 모르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의 국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아직 2년 넘게 남았거든요. 대체 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에 있죠. 연말에 있는데 그 중간 선거 때 트럼프 정부가 미국 공화당이 참패하면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많이 잃는 그 순간까지만 버티자는 이런 그런 아주 드러눕기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미국 민주당과는 이 정부가 관계가 좋거나 뭐 제대로 된 이 네트워크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이 경제 외교 라인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관세가 집권 전부터 화두가 됐잖아요. 아니 김민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2+2 회담하고 저희는 $1,000억 선에서 이미 합의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선용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사사건건 발목 잡았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차기 정부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호언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가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면 최소한 통상 전문가를 경제 라인에 앉혔어야죠. 그런데 예. 지금 구윤철 부총리나 뭐 아까 김용범 실장이나 제가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 예산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지 어떤 뭐 통상이나 이제 국제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라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는 PBR도 모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예. 이렇게 인선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라인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트럼프 정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외교 경제적인 수준이면은 누가 집권을 해도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수권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권 능력이 없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기성 수권 정당을 그저 네거티브 무슨 디올백이 어쩌고 이런 거 가지고 끄집어 내려 가지고 지금 정말 망국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참. 네, 이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이 이재명 정부를 보면서 이런 뭐 쿠팡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국격 이 세계 시장에서 정말 특히나 요즘 K 문화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기대가 정말 크거든요. 오늘 골든도 무슨 미국에서 상 하나 수상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세계인들의 정말 시선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무대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던가 정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대놓고 얘기를 해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국민들을 또 이제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예. 식의 메시지를 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 외교적인 능력이라던가 경제 무대에서의 이런 그 지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가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